잘 안 돼가지고 좀 늦었어요. 어, 자, 마지막 시간이죠? 자, 시작해볼까요? 저번 시간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일단, 음, 뭐 했지? 초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양자역학이 성숙되기 전까지 딘즈버그 란다우라는 페노미놀로지컬한 이론을 가지고 초전도를 설명해 왔는데, 50년도에 1950년도에 BCS 이론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스코픽 메커니즘을 설명해내죠. 저온 초전도에 대한 거의 완벽한 이론이 나왔고, 이온은 포논을 통해 두 개의 전자가 쿠퍼 페어를 이루고 보존처럼 행동을 해서 하나의 퀀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컨덴세이트 되기 때문에 슈퍼 플루이드의 어떤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슈퍼 플루이드인 거지. 그러니까 마찰 없이 입자들이 움직이는. 헬륨 3도 오존이거든요. 그래서 헬륨3도 슈퍼플루이디티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원자의 슈퍼플루이디티니까 비스커시티 없이 흘러가는 그런 어, 슈퍼플루이디티를 보이기도 해요. 꼭 초전도가 딱 초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헬륨3 슈퍼플루이드도 일종의 초전도와 같은 거고요. 저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레이저도 어떻게 보면 초전도와 같은 거예요. 초전도와 같다기보다 좀 더 제너럴하게는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페노미넌 거죠. 그래서 매크로스코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기 편한데 퀀텀 미케니컬 하니까 재밌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초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차원은 뭐가 다르냐? 디멘전이 작으니까 뭔가 컨트롤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게이팅 하는 것도 보여주고 게이팅 하는 것만 보여줬죠. 예. 그리고 얇아지면은 그냥 원인 마그네티즘에 의해서 2차원 초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데 아 사실 이론적으로 먼저 따져봅시다. 이론적으로는 2차원 초전도가 없다는 게 오더드 스테이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초전도 페이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울레스의 코스탈레스와 사울레스 KT가 아니다. 토폴로지컬 페이지 오더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생겨서 BKT 트랜지션 또는 KT 트랜지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바로 0켈빈으로 0옴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휙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애닐리에이션 되면서 볼텍스가 없어지면서 저항이 0으로 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프리스페이스에 엄밀하게 2차원 전자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와그너 월민 티오렘에서 가정한 2차원 물질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3차원 물질 위에 2차원 흉내를 내는 전자계가 있는 거고 그게 초전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고요. 이런저런 그래서 그래서 다행이죠. 예, 실험하는 사람들이 할 게 있으니까 2차원 초전도 비스무리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2차원 초전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스무스 같은 물질을 이베포레이션을 해서 틴 필름으로 만드는데 그냥 올리면은 그래뉴얼라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린한 방울방울들이 모여서 버블티처럼 버블티 보면은 아래 버블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버블 안에는 싱글 크리스탈린 하지만 버블과 버블 사이에는 이제 베리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래뉴얼한 필름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닐링을 통해서 그런 버블들을 다 터트리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섞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싱글 크리스탈린한 틴필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레드라는 틴필름을 만들었었죠. 실리콘 111 기판 위에서. 근데 이제 너무 얇게 만들면 얘네가 또 싱글 크리스탈린 하지 않아서 TC가 점점 줄었어요. 예.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이제 한 20에서 30 모노레이어 정도에서 두께에 따른 TC의 오실레이션을 봤다. 그게 이제
thickness가 Fermi wavelength랑 comparable 해지면서 quantum confinement effect가 나타나면서 density of state가 두께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하고 왜냐하면은 이 confinement가 continuous하게 줄어들면 이 에너지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페르미 레벨에서의 일렉트로닉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운이 좋으면 높았다가 운이 나쁘면 낮았다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크면 클수록 TC가 높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때 그래서 TC가 오실레이션 하는 걸 봤다. 그래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를 초전도체에서 봤다라는 어떤 실험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여전히 한 20나노, 30, 2나노, 3, 두께로 보면 한 10나노 되려나? 예. 아톰 하나 0.3나노라고 하면 한 20층이면은 한 6나노 되잖아요. 6나노 되죠. 그것보다 이제 훨씬 얇은 모노레이어 레드를 올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어닐링을 통해서. 음, 얇게 올리고 어닐링을 하니 정말로 모노레이어의 레드 아토믹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거를 인시추로 백큐음을 깨지 않고 직정을 통해서 정말로 싱글 크리스탈린한 레드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STM을 통해서 이제 또 확인을 했죠. 일렉트로닉 스테이트를 확인을 했고 트랜스포트로도 인시추로 보니까 정말로 TC가 거기서는 우리 트랜스포트 얘기는 안 했지. 어쨌든 모노레이어까지도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고 또 뭐 했지? 아, 그리고 이제 하이 TC 초전도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스트럭처를 갖는다. 위에서 봤을 때 딱 그 예쁜 정사각형 레티스를 갖는데 그게 이제 LSCO나 뭐 비스무스 BSCCO, 비스무스 스트론튬 칼슘 카파 옥사이드 같은 세라믹 물질이었어요. 다 옥사이드예요. 산소가 있고요. 그런 산소가 있어서 인슐레이터처럼 보이지만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100켈빈 낮추면 TC가 보이는 하이 TC 초전도였죠. 86년도에 발견되고 87년도에 노벨상을 받고 그 메커니즘은 여전히 모른다. 왜냐하면 BCS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TC를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폰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강력한 쿠퍼 페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왠지는 모르는데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고, 근데 그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미제로 남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2차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면은 이제 하이티시 초전도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으로 2차원이 되면 게이트를 통해서 캐리어 덴시티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패시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캐패시터가 두 개의 메탈 플레이트 사이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볼테이지를 거는 건데 그러면은 1볼트를 걸면 위에는 Q가 쌓이고 아래 메탈에는 마이너스 Q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메탈을 초전도체로 바꿔봅시다. 초전도체가 그 캐패시터를 이루는 두 개의 메탈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일렉트로드 중에 하나인 거고 다른 쪽은 그냥 일반적인 메탈이에요. 그 사이에 볼테이지를 걸면 초전도체로 플러스 Q만큼 쌓이겠죠. 뭐 마이너스 V를 걸면 마이너스 Q만큼 쌓일 거고. 그렇게 해서 전자들이 이 이차원 물질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나 이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시추로 볼테이지만 확확확 바꾸면 캐리어 덴시티를 바꿀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산소의 농도를 바꾸면서 케미컬하게 도핑을 했지만 인시추로 게이트 튜너블한 TC를 봤죠.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이제 슈퍼컨덕터가 되는 그런 비헤비어를 봤어요. 온도에 따른 저항의 커브를 보면 게이트를 걸지 않았을 때는 저항이 쭉 올라가다가 게이트를 충분히 걸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거의 저항 변화가 없다가 좀 더 걸면 좀 더 캐리어 덴시티를 높이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메탈 인슐레이터 투 슈퍼컨덕터 트랜지션, 슈퍼컨덕터 투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SIT라고 하거든요.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트랜지션, SIT를 봤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 중에 하나라는 거 얘기를 했죠. 그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은 바이 데피니션 튜닝 파라미터가 템퍼러처가 아닌 파라미터면 다 돼요. 온도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리어 덴시티였죠. 자기장일 수도 있고요. 뭐 압력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더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떤 이런저런 실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토믹 스케일의 얇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2차원 초전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 하이티시 초전도 중에 LSCO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얘기할 때 계면에서 그 LSCO랑 LCO인가? 도핑을 어떻게 잘 하면은 둘 다 초전도가 아닌데 그 계면에서 초전도가 나타나는 인터페이셜 스포건덕티비티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징크를 도핑을 하면서 어느 레이어가 초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실험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는 뭐냐 하면 그냥 한 크리스탈, 비스코라고 이 흑연처럼 층층이 인슐레이터층과 초전도층이 층층이 쌓여 있는 초전도가 있어요. 한 TC가 100켈빈 정도 되는데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핀 박리하듯이 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그래핀으로 이 비스무스 212, 이게 비스무스 2, 칼슘 2, 카파 1, 뭐 이렇게 해서 이게 212가 그 조성 그거거든요. 212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재빠르게 덮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의 도핑에 따라서 샘플의 퀄리티가 막 다 바뀝니다. 이 조성이 비스무스, 스트론튬, 칼슘, 카파, 옥사이드하고 옥사이드 끝에 8 플러스 X. 그러니까 X를 바꿔주면 산소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캐리어 히트가 바뀌고 그러면 TC가 바뀌고 페이지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날아가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이 비스코의 필름을 잘 패시베이션을 해줘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그래핀으로 덮었어요. 네, 그런 실험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그래핀은 초전도가 아니니까 메탈이니까 비스코를 쇼팅을 시킬 수는 있는데 TC를 바꾸진 않겠죠. TC는 언제나 TC에서 나오겠죠.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건 언제나 비스코가 저항이 0으로 가야만 떨어지겠죠. 예. 아, 예.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SUC가 뭐지? 싱글 유닛셀. 싱글 유닛셀. 한 유닛셀의 TC를 봤더니 벌크 TC랑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코를 한 장, 뭐 이렇게 박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이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TC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한 장까지 내려가도 TC가 안 바뀌더라. 조금 김이 샜어요. 예. 근데 뭐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층층이 초전도층, 인슐레이터층, 초전도층, 인슐레이터층이 층층이 쌓여서 TC가 100켈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층이 100켈빈이고 그냥 그게 쌓여 있는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뭐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예. 두 번째 LAO, STO 얘기를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LAO도 인슐레이터, STO도 인슐레이터, 하지만 두 인슐레이터를 붙이면 계면에서 전자 일렉트론 데스티가 생기면서 그 계면에 2차원 전자 구름이 가스가 생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LAOSTO 다그 모모모 3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고요. 그러니까 LAO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란타늄 옥사이드가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STO는 이렇게 됩니다. 스트론튬 옥사이드,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걸 스키매틱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STO, LAO 이렇게 되는데 이 계면에서 이 산소의 산소의 그 뭐랄까 뭐지 그게 원자가 아니 저기 이온 뭐라 그러죠? 그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 옥텟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최외곽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2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산소는 기본적으로. 근데 물질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원자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어, 어, 그 레이어마다 이 레이어에서 전 레이어로 전자를 하나씩 옮겨주면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산소와 이 트랜지션 메탈의 조합의 네이처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옥사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사이트로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피직스가 확확 바뀝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그 이 전자의 그러니까 산소의 전자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위쪽에 있는 LAO의 층층마다 전자가 하나 없고 전자가 하나 더 있고 전자가 하나 더 없고 전자가 하나 더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이제 캐리어 덴시티 로우를 보면은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겠죠. 로컬하게. 그러면 이제 캐리어 덴시티를 일렉트릭 필드로 바꿀 수가 있죠.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 다이버전스 시어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인테그레이션 하면 포지티브고 여기까지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어지죠. 0이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층에 대해서 플롯해 보면 0이었다 포지티브였다 0이었다 포지티브였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일렉트리컬 포텐셜의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죠. 그럼 이게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표면으로 가면 갈수록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었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층층마다 뉴트럴 기준으로 전자가 더 있고 덜 있고 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폴라 카타스트로피라고 일렉트리컬 폴라리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카타스트로피죠. 일렉트릭 포텐셜이 발산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는 건 자연이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면에 있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층에서 전자 반개 정도를 먹어줍니다. 그럼 위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 표면에서 이 해프 일렉트론이 이 계면에 있는 타이타늄 옥사이드로 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데 이 타이타늄 옥사이드 계면에 전자가 그 도핑이 한 반 개 정도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캐리 덴시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약하게 네거티브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살짝 네거티브였다가 합치면 살짝 포지티브였다가 살짝 네거티브, 살짝 포지티브. 일렉트릭 필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적분해 주면 계속 파이나이트한 밸류 갔다가 0으로 갔다, 파이나이트한 밸류 갔다 0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죠? 예. 예,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폴라 카타스트로피를 없애는 방향으로 타이타늄 옥사이드층으로 전자가 하나가 반개가 끌어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타늄 옥사이드 2 기준 전자 반개라는 거예요. 네, 반개씩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계면에 전자가 유도되는 게 안정하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두 개가 인슐레이터지만 어디선가 표면이겠죠. 표면으로부터 전자 반개를 얻어서 인터페이스에 전자들이 쌓입니다. 여전히 이 물질 인슐레이터고 이 물질 인슐레이터니까 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세시브한 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D 일렉트론 가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면은 컨덕팅하게 되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보니까 0.2켈빈에서 TC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초전도다. 예, 메탈인 것도 좋은데 초전도까지도 돼요. 그리고 여기 2차원 초전도라면 나타나야 되는 BKT 트랜지션을 보려고 했겠죠.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를 안 달았는데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리뷰 논문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예, 미안해요. 여기 레퍼런스를 원래는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IV 커브죠. 로그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볼테이지가 I의 3승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이제 3승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3승을 따라가는 이 IV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IV 커브가 모든 온도에서 3승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BKT 트랜지션 온도에서 IV 커브가 V가 I의 3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 위에서나 아래서는 3승일 필요는 없는데 3승이 되는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IV 커브가 처음에 TC 이상에서는 그냥 리니어 하겠죠. 그래서 로그로그 스케일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 1로.
그리고 TC 이하에서는 볼테이지 커런트를 쭉 올리면 볼테이지가 확 뜨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디스트럭 디스트럭트한 점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그 사이에 IV 커브가 언젠가 V는 I의 3승에 비례하는 기울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온도가 그 I의 3승에 비례하는 볼테이지가 I의 3승에 비례하게 IV 커브가 나오는 그 온도가 BKT 트랜지션일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볼테이지가 I의 3승에 비례한다고 무조건 그게 BKT 트랜지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실험이 그렇죠. 컨클루시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원 오브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원 오브 에비던스. 아니면 볼텍스를 봐야겠죠. 볼텍스가 정말 저 온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한 실험으로 모든 걸 컨클루시브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실험의 한계죠. 어쨌든 그래서 IV 커브에서 봤을 때 볼테이지가 IR 3승에 비례하는 온도가 188 켈빈이었고요. RT 커브 이렇게 떨어지는 요 RT 커브 있잖아요. 요 RT 커브를 그 BKT 트렌지 어제 보여줬죠. 그저께 보여줬죠. 그 이상한 식 있었잖아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뭐 t BKT 마이너스 t분의 뭐 t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막 2분의 3승인가 막 그거 이론 커브를 이제 이 TC 근처에서 피팅을 해보면 거기서의 BKT 트랜지션이 템퍼러처가 나타납니다. 그거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one of signature of BKT 트랜지션이겠죠. 요게 이제 2차원 초전도성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루틴한 측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2차원 초전도성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면 이거 얇잖아. 얇으니까 2차원이겠지. 초전도체잖아. 그러니까 초전도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 아, 그게 정말 그래서 물리적으로 2차원 피직스가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2차원에서만 가능한 BKT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볼텍스를 보고 싶었겠죠.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퀴드 마그네토 스캐닝 스퀴드 마이크로스코프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로컬한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해봤어요. 이게 이 그 스퀴드라는 거는 조셉슨 정션 그때 그저께인가 저번 그 수업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이제 초전도 소자 중에 하나인데 조셉슨 정션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링을 만들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마그네토메터가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여기 그 링이 이거고요. 하여튼 이 링 안에 얼마만큼의 마그네틱 플럭스가 들어가는지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링을 샘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로컬한 마그네틱 필드 분포를 측정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FM 그 김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는 MFM은 팁 자체가 매그넷이라서 샘플의 매그네틱 필드에 반응하는 힘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거는 퀀텀 인터피어런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기장을 측정해 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장이죠.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거죠. 위에서 이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다는 거고요. 로컬하게 페로매그네티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 자기장을 안 걸었는데 그냥 자기장이 로컬하게 어딘 들어가고 어딘 내려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이면 그냥 다 노랗게 보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질의 자기장을 측정하면 0이겠죠. 근데 얘는 재밌게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외부 자기장을 안 걸어줬는데도 지 혼자 로컬하게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막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석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자석인데 초전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석 페로마그네티즘과 스폰덕티비티는 상극입니다. 제가 그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쿠퍼 페어를 형성하는 두 개의 전자는 스핀이 서로 반대인 걸 선호를 해요. 그래야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왠지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 나오는데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탈 스핀이 이제 제로인 거를 선호를 해요. 그게 스핀 싱글릿이라고 하는데, 싱글릿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페로매그네티즘은 스핀이 정렬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퍼 페어가 이렇게 업다운인 스핀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전자가 엉켜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면 둘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스핀이 얼라인 돼야 되잖아요. 그럼 쿠퍼페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면 초전도체가 깨지는 이유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쿠퍼페어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이 쿠퍼페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 쿠퍼페어를 깨는 메커니즘인 거고요. 예. 그렇게 쿠퍼페어를 깰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은 이상하게 이제 페르맹그네슘과 스폰드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CS 초전도와는 달라요. 뭐 이게 하이티시 초전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전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 방향이 있고요. 뭐, 예, 뭐, 이상한 초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예. 왠지는 몰라요. 예, 아마도 이 메탈 옥사이드 물질들은 전자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거든요. 어, 전자 상호작용이라 함은 전자와 전자 간의 인터랙션을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체에서 전자의 상태를 계산할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잖아요. 고체는 피리오딕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을 움직이는 전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블럭 웨이브 펑션이 나오죠. 고체 시간에 배우실 텐데 그때 전자와 전자 간의 쿨럼 인터랙션을 고려 안 하죠. 전자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전자가 모든 전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그냥 생각하죠.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강해져서 이 전자와 다른 전자 간의 쿨럼 인터랙션이 피직스를 바꿀 정도로 강력해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다체 문제가 되잖아요. 매니발이 퀀텀 피직스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져요.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 인터랙션이 큰 물질들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로망그네슘과 스폰덕티비티가 공존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초전도가 아니어야 될 물질에서 초전도가 나타난다든지, 페로망그넷이 아니어야 될 물질에서 페로망그넷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전자전자 상호작용 때문에 굉장히 안에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페이지가 오더링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요. spontaneously symmetry가 breaking이 되면서 어떤 오더링이 나타납니다. 그게 초전도 페이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이제 페로매그네틱 페이지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지? 페로 일렉트릭한 오더링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음 그건 이제 another 이제 또 랩 그 어떤 리서치 이제 디렉션인데요. 예. 근데 그런 실험은 뭐 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피직스에 대해서는. 자, 다시 이거 사실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왜 다시 있지? 다른 물질이긴 해요. 지르코늄 나이트로 뭐라고 이거 뭐라고 했죠? 지르코늄 나이트라이드 클로라이드 하는 지르코늄 나이트라이드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이 적층 구조인데 얘도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물질로는 초점도는 아니에요. 인슐레이터에 가까운데요. 얘를 박리를 해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일렉트롤라이트 게이트, 아이언 젤 타입의 솔벤트에 녹아있는 그 오게닉 아이언들로 그 샘플 위에다가 방울을 한 방울 떨궈뜨리고 거기에 카운터 일렉트로드 달고 샘플 사이에 볼테이지를 걸면 아이언들이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된 아이언들 때문에 이 샘플에 이 이차원 물질에 전자를 또는 홀을 도핑을 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예. 왜 그러냐면 이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 아이언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요. 포지티브 아이언들이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얘네들 아이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 하이드로카본들 CH 뭐 3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했던 그 카본 체인들이 이 아이언과 이 물질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게는 버텨줘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아이언이 1나노미터 정도 상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얘네가 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델바스 포스 때문에 분자
그 다리가 밀고 있어요. 그래서 1나노미터 위에 아이온들이 쫙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캐패시터잖아요. 예, 위쪽에 파시티브 아이온들이 쫙 정렬을 했는데 거리가 1나노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크겠죠. 캐패시터는 에리어 나누기 디스턴스인데 디스턴스가 1나노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 물질에 굉장히 많은 캐리 덴시티를 우리가 도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10의 15승 퍼 제곱 센티미터만큼 우리가 도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렉트롤라이트 더블 레이어 트랜지스터라고, 이게 더블 레이어이기 때문에 더블 레이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캐리어 덴시티를 많이 도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인슐레이터점 물질도 점점 파지티브 게이트를 걸어서 일렉트론 도핑을 하면 초전도가 됩니다. 인슐레이터가 메탈이 됐다가 초전도가 되고요. 그런 실험들을 뭐 이미 11년이 됐네. 올해, 올해 제가 학생 때 나왔었던 건데, 이 친구를 제가 일본 학회에서 만났었는데, 이 일본 연구실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EDLT만 하는 연구실이더라고요. 초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EDLT에 특화된 연구실이 하나만 팝니다.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연구 문화는 장인 정신 있잖아요. 그걸 좀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바뀌어도 그냥 하는 것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트렌디하진 않겠죠.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좋으려나? 근데 우리나라 연구 풍토는 조금 미국 스타일이죠.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고. 한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인듀스된 초전도체가 2차원 초전도 입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 인슐레이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캐패시터를 딱 달면 한 20나노 정도 다시 이 샘플이 20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얇은 지르코늄 나이트라이드 클로라이드의 어떤 방막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지티브 아이언들을 쫙 쌓으니까 네거티브 전자들이 표면에 쌓이겠죠. 그리고 표면에만 쌓이겠죠. 계속 표면만 쌓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핑되는 게 아니고 표면만 도핑이 돼요. 표면만. 그렇겠죠. 그래서 전자수송은 아마 표면으로 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2차원 초전도성을 보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장 디펜던스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장을 수직으로 걸면 2차원 초전도의 자기장을 수직으로 걸면 볼텍스가 생기겠죠. 볼텍스가 잘 생기겠죠. 그 자기장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커런트가 소용돌이가 막 치니까 커런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전도체가 잘 깨지겠죠. 왜냐하면 크리티컬 커런트 이상으로는 초전류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수직으로 걸리면 초전도체가 잘 깨집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게 이 수직 방향에서의 각도예요. 0이라는 게 이게 수직 방향의 필드인데 수직 방향으로 필드를 걸면 그 크리티컬 필드가 굉장히 작아요. 0은 아닙니다. 뭐 몇 가우스가 되겠죠. 근데 그 자기장을 인플레인 방향으로 걸면 HC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인플레인으로 벌면 인플레인 필드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는 쿠퍼 페어 입장에서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2차원 물질이라면 위로 가는 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필드를 스크리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커런트가 못 흐르니까. 그래서 스크리닝 커런트가 안 흐르고요. 그래서 초전도가 안 깨져요. 얇은 2차원 초전도체에 인플레인 필드를 걸면 잘 안 죽어요. 칼날을 칼날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면은 잘 안 맞겠죠. 그런,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장을 걸면 스크리닝 커런트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초전도체가 깨지는데, 인플레인으로 걸어버리면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스크리닝 커런트가 안 생기고요. 그래서 초전도가 잘 안 깨지는데, 근데 잘 안 깨지지만 안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8테슬라 정도 되면 깨져요. 근데 이 깨지는 메커니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퍼 페어의 스핀이 한쪽으로 정렬되면서 쿠퍼 페어 자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볼텍스가 인듀스 돼서 그 볼텍스가 너무 많이 생성이 돼서 초전도체가 깨지는데 보통은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근데 지금처럼 그런 볼텍스가 형성되는 걸 애초에 인트린직하게 서프레스가 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쿠퍼 페어가 얼라인이 될 때 깨지는 거예요. 이걸 파울리 리밋이라고 해요. 네, 파울리 리밋.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자기장을 걸어서 스핀업과 스핀다운의 에너지 스플리팅이 생기죠. 예, 그게 뭐죠? G만 스플리팅이죠. G만 스플리팅 에너지가 슈퍼컨덕팅 겟 에너지보다 커지는 순간 쿠퍼 페어는 깨집니다. 예, 그 정도 오도에서 깨져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쿠퍼 페어는 델타라는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열로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KBT가 델타가 되는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쿠퍼 페어를 깰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델타가 1.763 곱하기 KBTC였죠. 1.763은 BCS의 어떤 그런 그 코에피션트인데 어쨌든 오더 오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KBT가 델타랑 비슷할 정도로 온도를 올리면 초전도체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 T가 T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그 에너지, 델타를 보다 큰 에너지를 G만 에너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G만 스플리팅이 델타보다 커지는 순간 쿠퍼페어가 깨지는 현상이 이제 그런 리밋이 이제 파울리 리밋이고요. 2차원 초전도 연구를 할 때 이런 인플레인 필드 실험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자기장 걸어보고 온도 바꿔보고 그게 다예요. 놀랍게도. 게이트 걸고 그것도 볼테이지 그냥 거는 거잖아요. 네, 트랜스포트 입장에서는. 몰리브덴 설파이드라는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제나이드 계열의 반도체 2차원 물질이 있어요. 이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세미컨덕터고요. 여기에 캐리어 덴시티를 충분히 도핑을 하니까 초전도가 되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이트를 안 걸면 이렇게 인슐레이팅하게 나오다가 게이트 걸면 초전도가 돼요. 그리고 그 TC를 캐리어 덴시티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점점점 캐리어 덴시티를 높이면 TC가 쭉 올라가서 강한 초전도체가 되다가 더 도핑을 하면 TC가 다시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치 하이 TC 초전도의 페이즈 다이어그램과 비슷하죠. 돔-라이크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이티시 초전도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봤던 그런 예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두 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 애초에 하이티시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예. 근데 돔라이크하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깃했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세미컨덕터나 심지어 인슐레이터도 도핑을 충분히 해서 캐리어 덴시티를 높이면 메탈이 되고 더 높이면 초전도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근데 무조건 초전도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의 초전도성은 하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몰리브데늄 설파이드에 대해서는 2000 아마 김종환 교수님 수업을 먼저 했죠. 네, 제 전에 아마 했을 때인데 그때 몰리브데늄 설파이드에 대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스핀 스플리팅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육각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핀처럼 이런 디라콘의 밴드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근데 이제 그 그래핀은 모든 게 육각형이 모두 카본으로 돼 있지만 6개가 이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는 하나는 몰리브덴 있고 하나는 설파이드로 돼 있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3개는 몰리브덴이면 3개는 설파이드. 그래서 인버전 시메트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라콘의 갭이 열립니다. 자, 왜, 인버전 시메트리가 깨지면 왜 갭이 열리느냐? 그거는 이 수업에서 논의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핀처럼 이렇게 브릴리언 존이 육각형이고요. 각 브릴리언 존에 디락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락 포인트에 갭이 열린 디락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열리는데, 그래서 세미컨덕터고요. 근데 이제 모놀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노비 커플링이 강하다. 그 스피노비 커플링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전자의 스핀의 업다운과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비트가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엮여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1s 오비탈에 스핀 두 개가 차고 2s 오비탈에 스핀 두 개가 차고 2p에 스핀 6개가 차고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차잖아요. 근데 그때 S, P 하는 이게 오비탈이고요. 거기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찬다 그러면 업 차고 다운이 차고 하는 게 스핀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개 스핀과 오비트 간의 인터랙션이 작아서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몰리브데늄 같은 트랜지션 메탈은
헤비해서 원자핵의 넘버가 크기 때문에 원자핵의 포지티브 아이온의 세기가 크죠. 그 원자 번호만큼 그 안에 양성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주변을 핵이 도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스피노비 커플링이 나타난다고 했죠. 전자가 사실은 도는 건데, 렐러티브한 이펙트라고 했어요. 근데 전자 주변에 작은 원자핵이 도는 것보다 큰 원자핵이 도는 게 훨씬 큰 커런트를 만들어내겠죠. 원자핵의 아이언의 그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일수록 이렇게 몰리브디넘처럼 그럴수록 스피노비 커플링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디넘 다이설파이드 같은 경우에 스피노비 커플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오비탈 스테이트가 K 밸리에 있냐, K 프라임 밸리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K 스페이스 안에서 이 밴드 스트럭처를 말해주는 거고 그 K 스페이스에서의 포지션이 바로 오비탈 디그리 프리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KX, KY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은 KX가 포지티브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예요. 여기 있으면 KX는 0인데 KY가 포지티브잖아요. 그럼 Y 방향으로 가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K 스페이스 안에서의 밴드 스트럭처의 포지션이 바로 오비탈이에요. 오비탈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K 밸리에 있냐, K 프라임 밸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게 되는 스핀의 그 어, 스핀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디테일한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어, 마치 스핀이 스핀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핀 디펜던트한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인데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자기장을 걸면은 지만 스플리팅 때문에 스핀 디펜던트한 스플리팅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걸로 퉁치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걸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만 스플리팅으로 그냥 내 자신을 속이고 저 스핀의 디펜던트한 스플리팅을 지만 스플리팅이라고 환원을 해보면 그게 이제 100 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을 걸어야 생기는 스플리팅이 이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K밸리에 있는 K밸리에서의 오비털 모션을 하고 있는 전자는 마치 외부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100테슬라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해서 스핀업이 위고 스핀 다운이 아래고 뭐 이렇게 되고요. 반대인가? 스핀 다운이 아래겠네요. 같은 방향일 때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K밸리에 있는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K밸리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느끼기에는 스핀 그 자기장이 마치 위쪽 방향으로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해서 스핀 다운이 파란색 위쪽을 더 에너지가 높아지고 스핀업이 에너지가 스핀 다운 업이 에너지가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다른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K밸리에서는 스핀업이 뭐 스핀 다운 스핀업이 반대로 열리고 K밸리에서는 그거랑 또 반대로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전자가 느끼는 이펙티브 필드를 더하면 0이에요. 그래서 토탈 시스템은 외부 자기장이 안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은 이 스핀 오비컬 플링 때문에 K 밸리에 있냐 K 프라임 밸리에 있느냐 서로 다른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서로 다른 자기장을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초전도체를 이루려면 스핀업과 스핀 다운이 의 전자가 쿠퍼 페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스핀업은 여기서 하나, 스핀 다운은 여기서 하나 옵니다. 이미 이 자기장 스핀오비 커플링이 스핀업과 스핀 다운 전자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몰리브데듐 설파이드의 밴드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몰리브데듐 설파이드의 슈퍼컨덕티비티가 발현한다면 K밸리에 있는 전자 하나와 K 프라임 밸리에 있는 전자 하나가 아마 쿠퍼 페어를 이룰 거예요. 그리고 스핀업과 스핀 다운은 마치 외부에서 강력한 100 테슬라의 자기장을 걸어서 완전히 픽스된 스핀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쿠퍼 페어를 이루는 전자 중에 하나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100 테슬라 걸려서 강력하게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스핀. 또 다른 하나의 스핀은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100테슬라가 걸려서 아랫방향으로 스핀이 완벽하게 아, 정렬되어 있는 스핀 두 개가 만난 쿠퍼 페어입니다. 무시무시한 쿠퍼 페어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자기장을 걸어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펙티브하게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두 개의 스핀은 100테슬라가 외부에서 자기장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걸린 상황으로 얘네는 느낍니다. 예, 실제 자기장이 걸린 건 아니지만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스피노비 커플링이 이 스핀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플레인 필드로 아무리 자기장을 걸어줘도 파울리 리밋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도 잘 죽지를 않아요. 그게 여기 이렇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실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류가 걸 수 있는 자기장이 한 45테슬라 정도 되거든요. 이거 30 몇 테슬라에서 실험을 했네요. 고자기장 그 랩에 가면 이런 이제 30 테슬라, 40 테슬라 되는 자기장을 걸 수가 있어요. 음. 이거를 이제 파울리 리밋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의 TC를 아니까 갭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갭을 알면 그 갭만큼의 지만 스플리팅을 주는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파울리 리밋이거든요. BP, P가 파울리예요. 그걸로 실제 측정한 크리티컬 필드를 노멀라이즈 하니까 1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1 이하가 이제 파울리 리밋이고요. 그걸 훨씬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는 인플레인으로 걸어주면 파울리 리밋에 해당하는 HC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그 파울리 리밋조차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 스핀 오비 커플링 때문에 스핀이 락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인 필드를 아무리 걸어줘도 얘네가 잘 안 놓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테슬라로 락킹이 돼 있으니까 인플레인 필드로 100테슬라를 걸어야 45도 정도 기울어지는 정도밖에 우리가 못 기울이겠죠. 한 1000테슬라를 걸어야 완전히 눕겠죠. 그래야 초전 도체가 깨지겠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이징 슈퍼컨덕티비티라고 해요. 근데 그 2D XY 모델 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말고 아이징 XY 하이젠버그 얘기했었죠. 아이징은 up or down 인 시스템을 나타내주는 얘기고요. XY는 2차원 평면상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때고 하이젠버그는 3차원 공간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징 슈퍼컨덕티비티라는 거는 스핀이 업 또는 다운만 가리킬 수 있는 시스템에서의 나타나는 초전도성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예.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그래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핀 전에 그라파이트에다가 이런 알칼리 금속들을 쑤셔 넣으면 초전도체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왠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캐리어 덴시티를 바꾸겠죠.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는 최외곽 전자가 한 개 또는 두 개, 한 개죠. 정확하게는 한 개만 있는 전자기 때문에 아이언 그 아톰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어디든 굉장히 주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칼륨이나 칼슘 같은 경우 전자를 누구한테 굉장히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흑연들은 모노레이어 그래핀이 이제 적층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 마치 김장할 때 배추 사이사이에 그 양념을 바르듯이 그 그래핀 사이사이에 이런 칼슘이나 칼륨 같은 그 아톰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케미컬하게 보통 그렇게 인터컬레이션을 합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이제 그라파이트의 캐리어 덴시티가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초전도성이 발현된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그거를 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럼 그래핀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도핑을 하면 2차원 초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라파이트는 3차원 물질이고 거기에다 인터컬레이션 했을 때 3차원 초전도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익스폴리에이션 하면은 그래핀이고 거기에 알칼리 금속을 도핑하면 초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전도가 될 거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실험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이 워낙에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산소나 이런 거에 반응을 너무 잘해서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백큐을 깨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그래핀에다가 칼슘 같은 또는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을 디퍼지션을 하고 진공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TC가 나오더라라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런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정확히는 모놀레그래핀은 아니고 바일레그래핀이에요.
바일러 그래핀 위쪽과 아래쪽 그래핀 레이어 사이에 칼슘들이 잘 정렬이 됐대. 근데 이제 요게 그 제가 저번 전에 저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리드 패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리니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면 칼슘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 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긴 한데 처음에 인터컬레이션 하면 랜덤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리드 패턴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라인으로 보여요. 크리스탈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절히 어닐링을 하면 좀 더 점점점점으로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배열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배열을 해야만 초전도체가 됩니다. 배열되기 전에 샘플이 S0인데요.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고요. 어닐링을 살짝 해서 크리스탈리니티를 확보를 해야만 S2, S1, TC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잘 도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험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몇 안 되는 실험 중에 하나고요. 음. 2차원 그러니까 그 익스폴리에이션, 미케니컬리 익스폴리에이션이 되는 적층 구조를 가지는 초전도체가 아까 하이티시 초전도 비스코를 얘기를 했지만 그 하이티시 말고 그냥 로티시 초전도체도 있어요. 나이뮴 다이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TMDC라는 거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제나이드라고 트랜지션 메탈, 나이뮴이 트랜지션 메탈이고요. 칼코제나이드 족의 이 실리콘, 셀레늄이 칼코제나이드라는 족이에요. 알칼리족, 웨어스족 뭐 있고 칼코제나이드 족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이나 설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칼코제나이드, 다이칼코제나이드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TMDC라고 합니다. 그런 TMDC 물질, MOS도 TMDC고요. 네, 나이븐 다이셀라나이드는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이고 그걸 이제 얇게 익스폴리션을 했더니 모노레이어로 갈면 갈수록 TC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뭐 0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걸 봤고요. 이것도 이제 인플레인 필드를 걸어 보니까 이 1이 파울리 리밋이거든요. 파울리 리밋을 훨씬 넘어서는 HC를 보이더라. 이것도 아이징 스포 컨덕티비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이오뷴이 굉장히 아토믹 넘버가 크기 때문에 스피노빅 커플링이 세거든요. 그래서 쿠퍼 페어의 스핀업 다운을 스피노빅 커플링이 수백 테슬라 오더에 상응하는 이펙티브 필드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플레인으로 스핀을 뉘우려고 해도 눕지를 않습니다. 예. 그 이펙티브 스피노빅 커플링의 세기가 660 테슬라라고 하네요. 그렇고요. 또 재밌는 거는 요 연구는 그냥 요 두 개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실험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 두 개는 빼고요. 아이언 셀레나이드라는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로티시 초전도가 있고 하이티시 초전도가 80년대 후반에 나왔고 노벨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붐이 있었어요. 그게 닉타이드 초전도. 아이언 베이스의 초전도가 나왔어요. 2000년도 중반쯤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일본의 호소노 그룹에서 철 기반의 초전도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벌크로. 그때는 2D 뭐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로매그네티즘과 초전도체는 상극인데 어떻게 철이라는 대표적인 페로매그네틱 베이스의 초전도가 나오느냐 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그랬던 건데요. 이거를 이제 모노레이어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론튬 왜 TR이라고 했지?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STO 기판 위에다가 모노레이어 유니셀, 싱글 유니셀 thickness의 아이언 셀레나이드를 기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TC가 110 켈빈으로 올라갑니다. 벌크 TC는 잠깐만 8 켈빈인가? 한 10 켈빈 오더예요. 10 켈빈 오더. 한 커봐야 20 켈빈 오더. 이 아이언 셀레나이드도 그러니까 닉타이드 아이언 베이스 초전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음. 당연히 뭐 다양하게 만들어 봤겠죠. 철 들어가는 이 셀레늄도 넣어보고 설퍼도 넣어보고 같은 족에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막 해서 그 닉타이드 족의 초전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어쨌든 아이언 셀레나이드가 벌크 TC가 한 10 켈빈 오던데
이거를 모노레이어로 기르면 STO 기판 위에서 기르면 110 켈빈의 어떤 TC가 나오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예. 어, 결론적으로는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기판이 아이언 셀레나이드를 올리면 이 두 개가 레티스 컨스턴트가 조금 다르겠죠.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 다른 물질이니까. 그래서 STO 기판이 아이언 셀레나이드가 잘 길러지려면 아이언 셀레나이드가 살짝 늘어나거나 살짝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그 레티스 구조와 딱 맞아서 딱딱딱딱 사이사이 레고 블럭 찰칵 하고 붙듯이 붙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STO라는 레고 블럭이 있고 아이언 셀레나이드라는 레고 블럭이 있는데 구멍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 어떤 실제 일이 일어나냐면 STO는 두꺼우니까 늘어나진 않잖아요. 얘는 바뀌지 않고요. 아이언 셀레나이드가 살짝 늘어나가지고 모놀레어니까 그래도 잘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벌크인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보다는. 그래서 그게 살짝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위쪽에 찰칵하고 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레티스의 어떤 그 구조가 바뀌죠. 스트레인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인 이펙트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이대수 교수님께서 PLD로 방막을 만드시는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 레티스의 미스매치를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말고 다른 सब스트레이트로 하면 또 다른 스트레인을 받겠죠. 어떤 기판을 쓰면 얘가 텐사이를 받고 어떤 기판을 쓰면은 뭐 뭐지? 하여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연계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은 레티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성을 연구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대수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게 이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일렉트론 포론 커플링이 인해서 됐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뭐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아까 말했듯이 아, 폴라 그 카타스트로피를 보였던 그 सब스트레이트잖아요. 이 물질은 굉장히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큰 물질이거든요. 한 10에 한 5승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 1이고 뭐 진공이 1, 그 유전율 백큐um 퍼미빌리티의 한 10에 한 5승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일렉트릭 그, 그 퍼미빌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퍼미티비티죠. 예, 유전율.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सब스트레이트가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예. 왜냐하면은 유전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스크리닝 하려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얼라인이 되면서 외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캔슬 아웃되는 음, 뭐 그래서 सब스트레이트 영향일 거다. 뭐 하이케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스트레인이 가해져서 그럴 거다. 인터페이스의 도핑 때문에 그럴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김새는 얘기만 하나? 예.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있고요. 그거를 각각 밑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조금씩 컨트리뷰트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실험 연구의 이제 한계죠. 깔끔하게 딱 모든 아,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없어요. 이제는. 음. 그래서 이제 실험도 복잡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만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적어서 다른 공동 연구자들과 다른 테크닉으로 측정한 것과 잘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 나는 코를 만지고 공동 연구자는 다리를 만지고 저기는 배를 만지면은 잘 해가지고 코끼리 모양을 잘 그리는 그런 형태의 실험의 패러다임이죠. 최근에는. 옛날에는 천재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이건 이거야 딱 하면 딱 설명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디테일들을 알려고 하니까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오가닉 컨덕터는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 시스템은 그래핀인데요. 두 장의 그래핀을 겹치면
초전도체가 됩니다. 예, 이게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래핀 한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래핀은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그래핀을 초전도체로 만들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슘이나 포타슘 같은 도핑을 막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아까 바이레어는 뭐 어느 정도 보였는데 모놀레어는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개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세타만큼 돌리면 위에서 보면 이제 파란색 아래쪽 그래핀이 있고요. 빨간색 위쪽 그래핀이 있어요. 잘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죠. 이게 무아래 패턴이에요. 무아래. 그러니까 피로시티가 살짝 다른 레티스가 딱 겹치면 이제 비팅 이펙트가 일어나죠. 아, 살짝 다른 프리퀀시의 음파가 섞이면 웅웅웅 하면서 비팅 이펙트가 일어나죠. 비팅의 프리퀀시는 두 개의 프리퀀시의 차로 일어나죠. 그런 거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나? 하여튼 언젠가 배웠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에 따른 비팅 이펙트면은 소리로 들리는 거고 이게 공간상의 레티스가 살짝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이런 비팅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무아래 패턴이고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면은 막 이렇게 빛금 쳐지는 현상도 다 무아래 어떤 현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디라콘이 겹치게 되겠죠. 예. 공간상의 세타만 예를 들어 공간상의 세타 이퀄 제로로 정확히 겹치면 K-스페이스 안에서는 같은 포인트의 디락 포인트가 두 개가 겹칠 거예요. 하나는 위에 윗 레이어 그래핀, 하나는 아래 레이어 그래핀. 근데 공간상에서 세타만큼 돌면 K-스페이스 안에서도 세타만큼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K-스페이스 안에서 디락 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윗 레이어의 그래핀이 있으면 아래 레이어 그래핀이 공간상에서 세타만큼 돌아가 있으면 K-스페이스 안에서도 세타만큼 돌아서 겹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디락 포인트가 이렇게 굉장히 K-스페이스 안에서 가깝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이 밴드 크로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면 거기서 갭이 열리죠. 그러면서 밴드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1도만큼의 트위스트 앵글을 주면 이 디락 포인트가 플랫해집니다. K-스페이스 안에서 에너지와 모멘텀으로 봤을 때 플랫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멘텀을 바꿔도 에너지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음, 모멘텀을 바꿔도 에너지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피직스, 이 해밀토니안에는 모멘텀이라는 파라미터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모멘텀을 바꿔도 에너지가 안 바뀌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 플랫 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KSPS 안에서 밴드가 플랫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모멘텀에 인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인 거죠. 물론 다른 이 검은색 밴드들은 다 모멘텀에 디펜던트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플랫 밴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플랫 밴드의 해밀토니안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은 이 해밀토니안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아니고 안 써도 뭐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은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 에너지가 모멘텀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래서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은 키네틱 파트가 있고 포텐셜 파트가 있는데 보통은 이 오비탈 비헤이비어가 피직스를 거버닝 하기 때문에 키네틱 파트가 포텐셜 파트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파트를 전자전자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쿨럼 인터랙션에 의한 이 포텐셜 파트는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파티클 픽처 전자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피직스가 다 맞다 라는 패러다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키네틱 파트 자체가 없어졌어요. 퀸치 됐어요.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포텐셜 파트가 없어요. 포텐셜 파트가 강해졌다라고 하기보다 그걸 가리고 있던 키네틱 파트를 서프레스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이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플랫하게 만들면 별로 재미없는 키네틱 파트를 다 없애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전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전자 상호작용을 적어도 이론적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매니바디 피직스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재밌는 페이지로 오더링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밴드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그래핀 두 장을 1도 트위스트 해가지고 붙이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초전도성이 나왔어요. 그래핀에서. 모트 인슐레이팅 페이지도 나왔고. 그러니까 가로축은 캐리어 덴시티고 세로축은 온도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TC예요. 요게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이 파지티브 됐다가 TC 이하로 가면 0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 TC가 게이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고요. 이거 또 돈 모양이죠. 캐리어 덴시티가 적으면 인슐레이터고 커지면 초전도체가 나왔다가 더 커지면 초전도체가 죽는 이게 정확히 저번 시간에 봤던 하이 TC 초전도의 페이지 다이어그램과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혹시 하이티시 초전도의 메커니즘과 닮아 있는 거 아니야?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하이티시 초전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한 초전도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예, 또 김새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이 그래핀에서 나온 초전도성이 하이TC 초전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요. 폰원으로 설명이 될 정도의 TC라서 아직까지는. 오케이. 예. 아, 자, 그래서 제가 4개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2차원 초전도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엄밀한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가능하다. KT 트랜지션, 토폴로지컬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머티리얼로 보면은 그냥 아톰, 뭐 레드, 비스무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래핀에서 초전도 얘기를 했었고 아연 셀레나이드 같은 칼코제나이드 메탈, 몰립설파이드나 나이븐 다이셀레나이드 같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하이티시 초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테크닉으로 보자면은 이제 로템, STM을 이용해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서 어디가 초전도체고 어디가 초전도체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프록시미티 이펙트가 잘 들어가는지를 공간상으로 볼 수 있었던 테크닉이 있었고 알페스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NB나 PLD를 이용해서 하이 퀄리티 방망을 만들 수 있다. EDL, FET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 더블 레이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뭐 이건데 그러니까 아이온 젤을 떨려서 게이팅을 하면 게이트 캐리어 덴시를 인시주로 튜닝하면서 TC를 막 바꾸는 심지어는 인슐레이터에서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트랜지스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미케니컬 엑스폴리에이션 그냥 비스코나 나, 어, 어, 비스코 같은 나이븐 다이셀레나이드 같은 박리 가능한 물질을 얇게 그냥 박리를 해서 실험을 하는 메커니즘이 그 패러다임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벌크로 기르면 샘플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빼온 모놀레어 물질은 또 깨끗한 영역에서 이 물질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오케이. 뭐 이런 얘기했고 스피노비 커플링이 강해서 이런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나 몰리브덴 설파이드나 나이븐 다이셀레나이드 아이징스 컨덕티비티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스핀이 강하게 락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인 필드에 굉장히 로버스트한 초전도성을 보이는 경우를 봤었고 스펀덕트 인스튜트는 얘기를 했어. 보지 메탈은 얘기를 안 했어요. 요거는 굉장히 그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복잡해요. 그다음에 correlated system, 그 STOLAO에서 전자전자 상호작용이 강한 시스템, 그리고 twisted graphene, 그 magic angle twisted bialegraphene이라고 하거든요. 1도가 magic angle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매직한 일들이 일어나는 앵글이라서 magic angle twisted bialegraphene. 예, 그런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었고, 자, 토폴로지컬 스포덕티비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요 2차원 초전도의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2차원이라서 so what? 이에요, 사실은. 그 2차원,
뭐 그럼 1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1차원은 안 되죠. 예, 방금 월밀 티어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코릴레이션이 디케이를 하기 때문에 2차원이 뭐 재밌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2차원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피직스가 있어요. 나나벨리안 애니온. 그러니까 애니온이라고 펄미온도 아니고 보존도 아닌 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두 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두 번 익스체인지를 하면 A랑 B의 전자를 같은 사실은 레이블링을 할 수 없죠. 근데 이 전자 저 전자를 한 번 바꾸고 한 번 더 꼬우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그 두 파티클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원래 웨이브 펑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두 전자를 한 번만 꼬우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fermi온일 경우에는 한 번 익스체인지 했을 때 웨이브 펑션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보존일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가 붙어요. 하지만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absolute value를 씌우기 때문에 보존이든 fermi온이든 앞쪽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absolute square와 psi square는 같습니다.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자 똑같은 전자를 바꿔도 똑같고 안 바꿔도 똑같잖아요. 어쨌든 여기 전자잖아요. 전자의 레벨링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웨이브 펑션을 보면 두 번 돌리면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오케이? 음.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2차원에서는 두 번 익스체인지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자, 이거 두 번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두 번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죠. 잘 보면은 제 한 손은 가만히 있고 제 한 손만 그 가만히 있는 손을 한 바퀴 돈 거예요. 그죠? 익스체인지 했고 익스체인지 했고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그냥 한 입자가 한 입자를 돌아간 겁니다. 오케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잘 모르겠으면.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차원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퀀텀 파티클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애니온이고 펄미온도 아니고 보존도 아니에요. 3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서는 언제나 펄미온 또는 보존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원 피직스가 펀더멘털하게 다른 플랫폼이에요. 예.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위상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질문 있는 학생은 해주시고요. 예, 없으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질문 있는데요. 그 네, 마지막에 애니오닉 스태티스틱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른 이제 슈퍼 컨덕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완전히 다른 슈퍼컨덕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약간 어떤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 음, 지금까지 초전도는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한 초전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전도. 그런 초전도 안에서는 펄미온 또는 보존만 있을 수 있어요. 2차원이라도.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아, 그러니까 2차, 이차원이라서 3차원이랑 구분되는 점 중에 하나가 초전도랑 이런 거 다 떠나서 고체 물리 다 떠나서 3차원에서는 fermion 또는 보존만 있을 수 있지만 2차원 시스템에서는 그 중간인 애니온이라는 퀀텀 스태티스틱스를 따르는 종류의 파티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초전될 필요도 뭐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예.
근데 그런 애니온이라는 이상한 퀀텀 스태틱스틱스를 따르는 파티클을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한된 게 몇 개 없어요. 두 개예요. 하나는 퀀텀홀이고요. 다른 하나가 초전도체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2차원 초전도체가 몇 안 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왜냐면 2차원이어야 되고 초전도여야 되니까. 근데 그 초전도가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고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라는 위상적으로 꼬인 2차원 초전도체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위상 부도체 들어봤잖아요. 위상 부도체가 있은 후에 위상 준금속 이 나타났고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나왔죠. 물질도 있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슐레이터가 있고 메탈도 했으니까 그럼 토폴로지컬 초전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가 있고요. 근데 그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가 2차원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런 애니온이라는 형태의 어떤 쿼지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차원 초전도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인플레인에 대해서 B필드 걸어주면 그래서 스핀 오rbit 커플링이 강하면 막 로버스트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약간 뭔가 인플레인에 대해서 약간 뭐 그냥 일반적인 슈퍼컨덕터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크리티컬한 그런 B필드를 가지고 근데 그런 현상 자체가 약간 흥미롭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또 응용될 여지가 있는 건지. 뭐, 아이징스 컨덕티비티요? 네네. 응용 가능성은 저는 뭐, 지금 시점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현상 자체 재밌다 현상 약간 이런. 자체가 신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스피노비 커플링이 스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초전도체 안에서 스핀을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는가라는 어떤 슈퍼컨덕티비티와 스핀트로닉스를 연결하는 분야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트로닉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멀 메탈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슈퍼컨덕터랑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재밌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노비 커플링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비 커플링과 슈퍼컨덕터의 인터플레이에 대한 연구는 제너럴리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슈퍼컨덕티비티가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굉장히 강해졌다. 두 개가 서로 인터플레이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었던 이런 이상하게 인핸스된 BC 크리티컬 필드가 나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재밌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펀더멘털 피직스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근데 뭐 저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인 필드를 굉장히 잘 얼라인해야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살짝만 틸트가 되면 아웃 오브 플레인 필드의 컴포넌트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플레인으로 굉장히 잘 얼라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피직스 보는 입장에서는 스피노비 커플링과 스펀덕티비티의 인터플레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재밌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케이. 네. 자, 예. 수업 4개 듣느라고 다들 고생 많았어요. 내용이 뭐 스캐터돼 있어가지고 뭐 코어런트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초전도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었으면 좋았었던 경험이었을 것 같고 이런 2차원 물질에서 초전도 연구도 있다. 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뭐 나름 이쪽 분야에서 초전도 해오던 사람이 2차원 물질이라는 트렌드를 잘 겪어내면서 2차원 초전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다들 고생하네. 이 정도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네. 다음 기회에 또 감사합니다. 봅시다.